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2016년도 요거 회계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뭐 문제를 읽고 그거를 뭐 찬찬히 설명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포인트 좀 찝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문제를 좀 빠르게 풀 겁니다. 이미 풀어보셨으니까 그런 거고요. 강평 강의는 뭐 우리 객관식 강의처럼 같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서 이미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갈게요.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 거니까 수입배당, 입금 불산익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일단 배당 기준 현재 3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배당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 들어갈 거고 뭐 배당 기준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단기 취득 주식이라고 부르죠. 걔는 수입배당, 입금 불산입이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흐름도를 좀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때 5만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10억 원에 5만 주를 샀고요. 5만 주 10억 원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또 10월 13일 날 2만 주 5억 원에 샀어요. 2만 주 5억 원에 샀고 5억 원에 샀고 배당 기준일 전에 팔아버렸죠. 배당 기준일 12월 31일이거든요. 그때 전에 4,000주를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파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배당 기준일 12월 31일 현재 지금 전체 7만 주 있다가 4,000주 팔아버리고 6만 6천 주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겠죠. 6만 6천 주에 대해서. 처분을 원래 평균 단가로 처분하긴 해요. 평균 단가로 처분하긴 하지만 근데 요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 할 때는 배당 기준일 현재 있는 주식 있죠. 그게 어떤 주식이 남아 있느냐 그걸 따질 때 선입 선출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시냐 그런 문제죠. 사실은 요 배당 기준일 전으로 3개월 따져보면 요 2만 주가 10월 13일 날 취득을 해가지고 얘가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거예요. 얘는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이 안 되는 그런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 1번 주식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이 되는 주식이고 2번 주식 요거는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거니까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이 안 되는 그런 주식이 돼요. 그럼 여기에 6만 6천 주가 있는데 1번 주식이 몇 주고 2번 주식이 몇 주냐? 그걸 산정하실 때는 요때는 아예 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걸로 본다는 거죠. 얘가 먼저 처분된 거예요. 요 1번 주식이 먼저 처분이 된 거기 때문에 1번 주식이 5만 주에서 4천 주 빠지면요. 얘가 4만 6천 주가 되는 거예요. 4만 6천 주. 2번 주식은 온전히 2만 주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요 입금 불산입이 배제되는 주식이 온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발행 주식 총수가 나오죠. 10만 주. 10만 주니까 요걸로 나누면 지분율도 알 수가 있어요. 지분율이 46%, 요거는 20%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1번 주식이에요. 요걸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배당을 얼마를 받았냐면 여기 문제에서 4,620만 원 요 배당금을 받았어요. 요 배당은 어떤 주식 베이스로 준 거냐면 배당 기준일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6만 6천 주를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 대상인 1번 주식에 대한 배당을 좀 발라내야 됩니다. 발라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4,620만 원이 있으면 요게 전체 6만 6천 주 간단히 적을게요. 6만 6천 주에 대해서 준 거고 1번 주식에 대해서 준 배당은 4만 6천 주 부분이라는 거죠. 이 전체 6만 6천 주인데 그중에서 4만 6천 주가 1번 주식에 대한 배당이죠. 요거 수입 배당을 입금 불산입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급이자 차감액을 구해야 되죠. 지급이자 정보는 2번 자료에 나와 있네요. 2번 자료에 지급이자가 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현할차 상각액 이건 빼야겠죠. 2억 원에서 현할차 상각액 요거 1,000만 원 요걸 빼면요. 결과적으로 1억 9천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1억 9천 곱하기 자산 적수분의 요 1번 주식의 적수 해야 돼요. 그러면 자산 적수는 여기선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이 250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따로 변동이 없었다. 뭐 이런 일반 양가로 끝에도 2020년 중에 보유 주식 변동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자산 총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액으로 하고 기말 자산이 1년 내내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적수 계산 좀 생략하고 250억 중에 요걸 또 산정하셔야 돼. 요거 같은 경우에 1번 주식인데 1번 주식 얼마에 취득했죠?
10억 원에 취득했어요. 근데 얘가 처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10억 원이 아니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 이 5만 주가 있다가 4천 주가 처분됐죠. 그러면 5만 주를 취득할 때는 5만 주 10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4만 6천 주가 남았어요. 그럼 4만 6천 주에 대한 취득가는요. 10억 원 곱하기 5만 주분의 4만 6천 주. 이렇게 하시면 4만 6천 주에 대한 취득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있는 거 4만 6천 주에 대해서 배당받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금 불상임률을 때리는데 입금 불상임률은 몇 프로로 봐야 된다. 지분율. 지분율 46%로 보셔야 돼요. 46%. 50% 이상이 아니죠? 이제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이상이면 지금 비상장 주식인데 50% 이상이면 입금 불상임률이 50%가 되는 거고요. 지금 50% 이상이 아니거든요. 46%니까. 그럼 입금 불상임률은 30%.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은 75624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여기 뭐 금액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처분 쪽 금액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걸 막 고려하는 순간 좀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처분 쪽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약간 후입 선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후입 선출. 여기 2만 주가 지금 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처분된 걸로 보면요. 2만 주 중에 4천 주. 그러면 요게 처분된 걸로 보면 20%잖아요. 20%. 그래서 5억 원에 20% 해가지고 1억 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후입 선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처분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5만 주 처음에 취득한 거 10억 원에 취득했고 얘가 처분된 걸로 보는 관점이라서 요건 현혹 자료예요. 아시겠죠? 처분된 1억 원은 현혹 자료. 우리는 취득가, 일반 주식 취득가가 얼마인지 보는 건데 5만 주를 10억 원에 취득했으면 4만 6천 주는 얼마짜리냐? 그거잖아요. 4만 6천 주. 그럼 4만 6천 주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곱하기 5만 주분의 4만 6천 주.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구하셔야지만 맞아요. 괜히 10억 원에서 처분된 거 1억 원 적혀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빼고 9억 넣는 순간 틀려요. 9억이 아니고 이쪽 분자 계산해보면 9.2억이 나오거든요. 9.2억. 그러니까 조심해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주식에 대해서만 수입배당금 입금 불상임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배당금 받은 것은 1번 주식, 2번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받은 거니 1번 주식 거를 발라내는 겁니다. 전체 6만 6천 주에 대해서 배당을 받은 거지만 그중에서 1번 주식 때문에 배당 받은 것은 6만 6천 주분의 4만 6천 주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주식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1번 주식에 대한 배당이니까 당연히 1번 주식의 취득가가 들어와야 되겠고 1번 주식의 취득가를 구하실 때도 10억 원이 5만 주에 대한 취득가니까 4만 6천 주에 대한 취득가는 이렇게 발라내셔야 돼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좀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 선입선출이라는 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걸로 봐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배당 기준일 현재 있는 주식 있죠. 요것 때문에 배당을 받을 건데 이때는 1번 주식, 2번 주식 섞여 있을 경우에는 요 배당 기준일 전에 처분한 케이스 요 경우에는 선입선출의 관점으로 주식수를 계산해 주셔야 돼. 요게 역대급으로 사실 어렵게 나온 그런 문제예요. 6번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고 우리가 옛날에 뭐 많이 풀어봤죠. 객관식 때도 풀어보고 요거 심화반 때도 풀어보고 그랬던 문제죠.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 거니까요. 맞추셔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 6번이었죠. 넘어가죠. 이제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묻고 있네요. 접대비 문제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거. 중소기업 여부, 그거 파악하시고 사면도 12개월짜리인지 그거부터 체크하셔야지만 기초한도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돼 있죠. 이제 중소기업은 기초한도가 3,600입니다. 3,600으로 계산하시고 사면도 보시면 1년짜리죠. 그럼 기초한도는 3,600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이 좀 많아요. 여기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650억 원이에요. 그중에 200억 원이 요 특수감긴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특정 수익금액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두 개로 나눌게요. 650억이 매출액인데 수익금액 한도 구하실 때 한도 적용률을 되게 조심해서 구해주셔야 돼요. 450억은 일반 매출이고요. 그리고 특정 매출이 200억이라는 거죠. 요거 한도만 잘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상 뭐 접대비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고 이 한도만 잘 구하시면 되는데 기초한도에다가 수익금액 한도를 더하셔야 되잖아요. 한도 적용률 적용하실 때 약간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100억까지는 이제 1000분의 3이죠. 1000분의 3 요거 적용하시고요. 100억 초과분 350억이네요. 얘는 1000분의 2를 적용하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그 특정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650억이에요.
450억 채웠으면 500억까지 50억 남은 거거든요. 50억. 50억 남은 거. 500억까지 남은 거. 요거는 1000분의 2가 될 거고 500억 초과분이 있는 문제예요. 500억 초과분이 150억이 있죠. 그 150억은 만분의 3을 적용하셔야 돼. 만분의 3. 그리고 특정 매출은 막판에 뭘 곱해줘야 되죠? 10%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 시켜가지고 수익금액 한도를 구하셔야 되겠고, 안 그러면 틀려요. 수익금액 한도를 까딱 잘못하는 순간 틀리는 문제라 가지고 요거만 잘 구하시면 돼요. 기초 한도 3,600에다가 요 수익금액 한도까지 구해서 요거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를 구하시면요 되는 부분이고, 그게 계산해 보시면 얼마로 나올 거냐면 1억 3,745만 원. 요것만 정확하게 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접대비는 1억 8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억 6천은 매출원가, 2천만 원은 재고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고 자산은 자산 계산 접대비로 보지 않죠. 자산 계산 접대비가 아닌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억 8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 재고 자산은 바로 팔 거니까 매출원가로 금방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산 계산분으로 보지 않고 그냥 비용 계산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접대비 1억 8천, 요 재고 자산까지 포함된 금액 그걸로 한도 시부인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255만 원이 한도 초과에, 여기서는 뭐 한도 초과에 요건 물어봤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요 10번 문제. 요 10번 문제는 지급이자 중 기타 사이출로, 지급이자 중 기타 사이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 뻔하죠 뭐. 지급이자 중에서 기타 사이출로 소득 처분되는 금액은 일단 원천징수세, 채권자 불명, 비실명 채권증권, 거기서 원천징수액이 기타 사이출로 소득 처분되죠. 여기서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요 1번 자료의 끝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 92만 4천 원.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하고요. 여기다가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무이산이백이 또 기타 사이출로 되는 거니까 그거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요 사채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라 가지고 선순위로 지급이자 송금 무이산입 된 거예요. 원천징수액은 기타 사유출, 나머지 애들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됐을 거고요. 그 선순위로 송금 무이산입되고 나머지는 은행 차입금, 요게 남았거든요. 은행 차입금 이자가 나왔죠. 근데 차입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자율로 역산해가지고 차입금 적수를 좀 계산해 주셔야 돼요. 차입금 적수는 이자율로 역산해서 하실 수 있겠죠? 400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366 하면 돼요. 6. 이번에는 366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뭐 큰 상관이 없긴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산이 아니고 가지급금이 있고요. 대표자 가지급금, 기속자 불명, 이게 키워드죠. 기속자 불명 해가지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서 법인이 대납한 부분은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안 봐요. 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직원 학자금, 대여금, 소소한 거 있죠. 학자금, 대여금, 뭐 경조사금, 대여금, 또는 급여 가불금, 뭐 이런 거는 아예 업무관 가지급금을 안 보죠. 근데 주택자금 대여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중소기업 아니라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걸로, 중소기업이고 직원에 대한 거, 주택자금,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걸로 그렇게 개정될 예정이긴 하지만 제가 중소기업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존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서 문제를 푸셔야 돼. 중소기업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에요.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가지고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1,50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에 자, 지급이자 남은 게 요 400이에요. 400 곱하기 차입금 적수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400만 원 나누기 5%. 그죠? 차입금이 나오겠죠? 잔액에다가 366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업무무관 자산 아까 1,500이었거든요. 1,500 요거 1,500에 또 366. 366은 어차피 생략이 돼가지고 요거는 안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변동이 없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기 차입금, 대여금의 변동은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적수까지는 생략하셔도 된다. 366. 이렇게 하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가 75만 원 나올 거예요. 75만 원. 요까지 더해서 더해주셔야 돼요. 더해가지고 지급이자 송금 무이산이 167만 4천 원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 답이죠? 여기서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기에 92만 4천 원 또 있고요. 75만 원 또 있습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한다는 거.
더한다는 거를 좀 갖고 하셔야 돼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원천징수 세액하고 업무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의자, 송금 위산입에 그 두 개를 더해서 문제를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자, 요거는 감가상각비 문제고요. 감가상각비.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은 20기 말 유보 잔액을 물어봤죠. 20기 말 유보 잔액. 근데 19기 자료도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세무조정 해가지고 작년 말에 생긴 유보 있죠. 그게 단기 초 유보가 돼요. 단기 초 유보에서 단기 중에 또 증가 감소한 유보가 있을 거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서 단기 말 유보를 구해주셔야 되겠죠. 그거를 구하는 문제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수선비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 나오는데 19기 거는 1,000만 원이에요. 19기에는 처음 신규 기기장치를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 취득한 시점에서는 무조건 600만 원 기준 적용하시면 돼요. 600만 원 기준. 왜냐하면 원래는 소액수선비라고 해가지고 소액수선비 맥스 기준을 적용하잖아요. 전재순의 5%. 전재순의 5% 하고 600만 원. 근데 전재순이 뭐냐면 정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순액.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규 취득자산은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순액, 장부가, 감루 뺀 거. 그게 없어요.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순액, 감루 뺀 게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신규 취득자산 당연히 두째 큰 거, 600이라는 거죠. 신규 취득자산은 무조건 600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인데 19기에는 600이 넘어가죠. 600만 원 미달하지 않습니다. 미달하지 않으면 그땐 소액이 아니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손익계산서 상의 수선비, 비용 처리한 거, 즉상각 의제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감가상각비를 보자. 그래서 감가상각 하셔야 되고요. 근데 20기에 550만 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전재순의 5% 하고 600만 원 두 중에 큰 건데 일단 6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중에 큰 건데. 그래서 당연히 얘는 소액 수선비 들어가는 겁니다. 소액 수선비. 이제 600만 원 기준으로 바뀐 거 아시죠? 전재순의 5% 하면 사실은 뭐 1억 2천이 취득가고 감루가 2천이니까 재무상태표상의 정기말 순액 장부가는 1억이에요. 1억에 5% 하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보다는 많죠. 500만 원보다 많지만 600만 원이 미달하잖아요. 맥스로 따지거든요. 맥스 500만 원하고 600만 원. 둘 중에 큰 게 600이잖아요. 600에 미달하면 소액인 거야. 소액 수선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즉상각 의제 특례가 적용되는 겁니다. 특례. 요거는 비용 처리하면 전액 송금으로 보자. 요 감가상각비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관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19기부터 해보면요. 자, 19기 세무조정 BTD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여기 나와있죠.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정률법이네요. 기기장치 이제 처음 취득하는 연도니까 1억 2천 요게 취득가고 근데 문제는 19기에는 1,000만 원 직상각 의제가 있죠. 감가상각비로 보자. 요거까지 합쳐주셔야 되겠고 감가상각비 2천만 원 감가상각비 1,00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이 될 거고 감가상각비를 보는 금액은 취득가를 또 구성하는 거니까 취득가에도 얹어줘야 돼요. 요거 1,000만 원 직상 의제의 원칙인 거 그렇게 하시면 1억 3천이 어차피 세법상의 취득가가 될 거고 이게 미상각 잔액이에요. 신규 취득 자산이니까. 여기다가 상각률은 0.2라고 나와 있고 처음에 취득한 연도는 주의하셔야 될 거. 연도 월할 계산 4월 달에 취득을 했으니까 12분의 9개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자. 4월 달도 한 달로 카운팅. 그렇게 해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해 주시면 돼. 그러면 1,950만 원 여기 나올 거고 상각 부인액이 1,050만 원. 자, 요게 이제 정기로부터 2월 된 상각 부인액 유보가 되겠죠. 그럼 19기 초 유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송금 무이산입 유보할 거니까. 그 다음에 20기에 또 감가상각 해가지고 유보가 증가 감소하는 거. 그거까지 고려해서 20기 말 유보를 구하는 게 요 문제예요. 요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20기 말에 유보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 20기 초고. 20기 중에 유보 증가 감소를 가감해서 20기 말에 유보를 구하셔야 돼. 20기의 감가상각비는 요 1,800으로 끝나네요. 요거는. 왜냐면 직상각 의제가 없죠. 소액이라 가지고 직상각 의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감가상각비 1,800에서 바로 출발하시고 그리고 상각 범위액은 정률법인데 미상각 잔액 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죠. 여기서는 어떤 게 좋냐면
직접법이 더 좋아요. 왜냐면 19기 세무조정 했으니까 세법상의 감누가 보여요. 그럼 직접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 직접법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죠. 세법상의 취득가액에서 세법상의 감누를 빼는 거예요. 세법의 관점으로 송금 인정받은 거. 그래서 세법상의 미상각 잔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세법상의 취득가액은 얼마? 주의하셔야 되겠죠? 세법상의 취득가액은 직상과 의제 누계액을 다 더해야 돼요. 장부상으로는 지금 1억 2천이 취득가지만 여기 직상과 의제가 있었죠. 작년도에 정기 거까지 합치셔야 돼. 1억 3천이 세법상의 취득가액이고요. 감누는요? 얼마? 요거예요. 지금 송금 인정받은 거니까 세법상으로. 3천 중에서 1,050만 원 송금 불산입되면 이게 송금 인정받은 세법상의 감누죠. 요걸 빼야지만 미상각 잔액이 나온다는 거. 1억 얼마죠? 1억 500만 원? 1억 1,500만 원. 그렇게 1억 1,500만 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1억 1,500만 원에 요 상각률 적용하면 되겠죠. 1억 1,500만 원 곱하기 1,050만 원 0.2. 어차피 정기부터 계속 내내 존재하던 자산이니까 월할 상각은 생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월할 상각을 생략을 하면요. 그러면 상각 범위액이 2,210만 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시인 부족액 뜨네요. 시인 부족액 뜨면 어떻게 하죠? 정기로부터 이월된 상각 부인액 유보 그걸 추인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이 같은 경우에 1,050만 원이 정기로부터 이월된 상각 부인액이고 요게 시인 부족액이고 둘 중에 적은 거 410만 원이죠. 410만 원을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하게 돼요. 여기서 물어본 것은요. 20기 말 유보 잔액이죠. 20기 말 유보 잔액은 20기 초 유보에서 출발해가지고 20기 중에 추인된 거 얼마? 410만 원. 요걸 빼면요. 20기 말 유보 잔액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냐면 640. 여기 답이죠. 지금 직접법으로 푼 건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간접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간접법으로 풀어도 어차피 답은 동일합니다. 간접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간접법은 장부상의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장부상 미상각 잔액은 얼마죠? 자, 장부상 취득가 1억 2천이고요. 자, 기초 감누, 이게 작년도 감가상각비 잡은 부분이죠. 그게 기초, 20기 초 감누예요. 2천만 원. 1억 2천에서 2천만 원 빼면 되겠죠. 이게 장부상의 미상각 잔액 1억이고요. 여기서 뭘 더하죠? 단기 즉시 더하고요. 또 뭘 더하죠? 상각 부인액 유보를 더하면 돼요. 정기로부터 이월된 거. 단기 즉시는 없죠. 이 문제는 20기에는 단기 즉시가 없어요. 그리고 상각 부인액이 있죠. 요거 1,050만 원 정기로부터 이월된 거 요거까지 합쳐주시면 돼. 그러면 1,150만 원 맞잖아요.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계산이 돼요. 똑같이 세부상 미상각 잔액이 계산되니까 이거를 뭐 간접법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요 문제는 조금 빨리 풀려면 직접법을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직접법. 세부상의 취득가. 우리 세부상의 취득가는 정기, 직상과 의제 누계까지 더하셔야 돼요. 간접법에서는 당연히 정기, 직시를 더하지는 않죠. 간접법에서는. 그런데 요 직접법에서는 세부상 취득가 우리 정액법 할 때 그 취득가는 장부상의 취득가에다가 직상과 의제 누계를 더하잖아요. 정기, 직시까지 더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정기, 직시까지 더하면 1억 3천이고 세부상의 감누는 세부상 송금 인정받은 거 이게 정기에 세무 조정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게 보여요. 세부상의 감누가 1,950만 원이구나. 이게 보이니까 이게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접법이 훨씬 더 편한 문제니까 둘 다 가능하면 이해하실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간접법으로 원래 하시던 대로 푸셔도 답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여기 640만 원. 여기 답이고요. 소액 수선비가 이제 60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제 14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 초과액 이걸 물어봤네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여기서도 뭐 한도 초과액을 물어봤으니까요. 한도 초과액. 얘는 한도만 잘 구하시면 돼요. 한도.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니까 뭐 비금액, T금액, 디퍼런스. 일단 비금액은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자료가 있으면요.
19기 거 20기 기말 잔액이 나오잖아요. 채권하고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을 보셔야 돼요. 거기 뭐 문제 자료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대손 상각비가 나왔는데 손익계산서상의 대손 상각비는 무시하시고 총액법이니까 요 기말 잔액, 20기 말 기말 잔액 요게 한도랑 비교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도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의 단기 말 설정 대상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하면 되잖아요. 요 한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괄표 요런 거를 작성하실 수 있으면 돼. 우리가 필요한 거 정기말 채권이고요. 그리고 단기 대손금 필요하고요. 단기말 채권 필요합니다. 요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료에 장부상의 금액이 주어질 거예요. 장부상의 금액이 주어지면 그거를 세법상의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장부상의 금액 일단 여기서 좀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19기 말 채권이죠. 2억 4,800. 요 장부상의 금액 나오잖아요. 재무상태표 상해 채권 요게 2억 4,800. 그죠? 그리고 20기 말 채권 2억 3천. 요게 장부상의 단기말 채권. 여기 유보를 가감해야지만 세법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채권은 요거는 정기말 유보 가감해야 되겠고 얘는 단기말 유보를 가감해서 세법상의 채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손율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뭐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 무시하셔야 돼요. 우리 총액법이니까 필요 없고 파산했다는 거죠. 7월 20일 날 파산은 대손사유 맞아요. 요게 단기에 파산해가지고 대손 요건 충족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100만 원이 결산서상의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이 상계 처리했다는 것이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비용 처리. 요게 장부상의 대손금이죠. 요게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 이렇게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장부상의 대손금이 100만 원. 대손 사유니까 따로 세무 조정은 없어요. 대손금으로 세법으로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19기 을표의 기말 잔액이 나오죠. 을표. 매출채권 대손 부인액. 이게 뭐예요? 19기 말, 정기 말 대손 부인액. 요게 채권에 대한 유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채권에 대한 유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정기말 유보. 그렇게 찾아서 넣으시면 돼. 찾아서 정기말 유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건 뭐 바로 송금 산입할 건데 어차피 우리는 세무조정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냥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얘는 뭐 세무조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요 꽃표시에 거래처 D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2020년 3월 23일에 상법에 따른 소매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요 유보 추인해줘야겠죠. 이게 거래처 D에 대한 매출채권인데 단기 중에 소매시효가 완성됐으면 대손이 된 거예요. 대손이 됐으면 요걸 추인해가지고 없애줘야 돼요. 200만 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게 추인돼가지고 송금 산입하면 이 송금이 무슨 송금이냐? 세법상의 대손금이라는 거죠. 소매시효 완성, 대손 사유예요. 세법상의 대손금이니까 요거를 단기 장부상의 대손금에다 가감해서 세법상의 대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 유보는요. 기초 유보가 200이 있었는데 송금 산입으로 추인됐죠. 그러면 기말 유보도 0이라는 것도 유기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법상의 대손금 만들고 이 유보도 기말 유보가 0이라는 거 파악했으면 채워넣기 하면 되죠. 정기말 채권 세법상으로는 유보까지 더하면 2억 5천이 되고요. 단기 대손금 장부상의 대손금에서 세법상의 대손금 200 더해가지고 300이 될 거고요. 이게 세법상의 대손금이에요. 그리고 단기말 채권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이 기초 유보가 있었는데 단기 중에 추인돼가지고 기말 유보는 0이라는 거죠. 그럼 2억 3천 그렇게 이게 다 한 거예요. 대손율은요. 대손 실적률 이렇게 구하면 되죠. 단기 대손금, 세법상의 대손금 나누기 세법상의 정기말 채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1.2%가 나올 거고요. 1.2%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바로 적용. 이거를 세법상의 단기말 설정 대상 채권에다가 적용하면 한도가 나올 겁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그게 276만 원 나와요. 276만 원. 자, 그럼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죠? 3,224만 원. 이게 답이죠. 여기서 한도 초과액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만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손 충당금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세무 조정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모든 세무 조정을 가감 조정하셔야 돼요. 세무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것도 사실 세무 조정이고 얘도 세무 조정 있거든요. 1,000만 원 또 이거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건 총액법 논리니까
이런 식의 세무 조정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혹시라도 각사소득의 영향을 물어봤다면 다 가감 조정해야 돼요. 얘는 송금 무이산입할 거고요. 그런 걸 가감 조정을 해야 될 건데,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한도 초과액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한도만 빠르게 좀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문제에 다 주어지거든요. 대손충당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찾으셔야 돼. 장부상의 금액 이거 찾아놓고 이거 다 주어질 거야 이게. 다 주어지면 우리 세법상의 금액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유보, 정기말 유보 하고요. 단기말 유보를 잘 산출을 해주셔야 돼. 중간에 대손금 세무조정이 낄 거야. 그 대손금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잘 하시면 그러면 정기말 유보에서 출발해가지고 단기 대손금 세무조정으로 인한 증가 감소한 유보를 가감 조정해서 기말 유보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다. 자, 여기 대손 충당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미완료 소득이네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요거는 회계사 시험에 나올 수는 있고요. 조특법이라 가지고 뭐 세무사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고, 근데 회계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 가셔야 돼요. 요거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요거를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지금 투자 제외 방식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19기에 투자 제외 방법으로 신고했고 또 20기에도 투자 제외 방법. 투자 제외 방법이라는 것이 투자액 미차감 방법. 그거예요. 투자액을 차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럼 기업소득의 몇 프로? 투자액 미차감 방법은 기업소득의 15% 적용을 해야 돼요. 15% 외워주셔야 돼. 투자액 포함 방법 있죠. 투자액을 차감하는 방법. 그게 투자액 포함 방법이라고도 나오는데 그거는 기업소득의 65% 그런 식으로 한류를 시켜야 되죠. 이런 율은 외워주셔야 되겠고, 여기서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1번 자료에 보시면 19기에 작년도죠. 180억 원을 차기 한류 적립금으로 적립을 했대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전기로부터 2월 된 차기 한류 적립금이 있어요. 작년도에 세금 안 낸 부분이죠. 지금 요거는 차기 한류 적립금 180억 원이 있는데 이제 이번 연도엔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그냥 이번에 안 낼 거야. 다음에 한류 시킬게. 그런 약속을 하고 밀어버린 거죠. 그럼 이번에 아마도 초과 한류액이 발생할 겁니다. 약속을 잘 지켰다면. 그럼 초과 한류액이 발생하면 여기서 초과 한류액 빼고 나머지가 미한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 요거는 작년도에서 밀어가지고 이제 이번 연도에는 과세가 돼야 될 부분이 180억 원이라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20기 미한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업소득, 한류액 자료가 나오는데 기업소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사소득, 얘는 제껴야 되죠. 각사소득은 필요 없어요. 우린 기업소득이 필요한 거고요. 자, 기업소득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요거 3,100억입니다. 금액이 되게 크죠. 지금 투자 제외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3,100만 원, 3,100억 원. 그러면요. 주의하셔야 될 게 3,000억을 한도로 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3,000억, 3,100억 원을 그대로 쓰는 순간 10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잘못돼요. 그래서 3,000억 기준으로 해서 단기에 초과한류액이 발생하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초과한류액을 좀 구해주셔야 돼요. 초과한류액 같은 경우에 이제 구해보면요. 얘는 일단 3,000억에서 출발하고요. 한류액을 빼주셔야 되는 것인데 투자 제외 방식이니까 투자액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 투자액 자료가 여기 나오죠? 투자액 무시, 700억 무시하시고 임금 증가액이 나오죠? 임금 증가액 같은 경우에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액하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도 없대요.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를 안 했대요. 증가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한류액 450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증가하는 순간 이제 신규 상시 근로자 그리고 신규 상시 근로자 이외의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신규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액을 막 2배 때리고 나머지 애들은 1.5배 때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해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가 안 하면 450억 그대로 한류액으로 넣어주시면 돼. 조정할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 이게 증가하게 되면 막 이거를 신규 상시 근로자 거는 2배수 하고 나머지 기존 상시 근로자 거는 1.5배수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필요한 거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그리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뭐 임금 증가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액도 없으니까 편하고 배당 합계액 필요 없어요. 없는 자료고 필요 없는 자료가 좀 주어지죠. 그럼 무시하셔야 돼. 그리고 상생협력 출연금 50억 원 나오죠. 50억 원 요거는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몇 배? 외우셔야 돼요. 얘는 3배 한다는 거. 3배를 적용해서 한류액으로 쳐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초과 한류액이 나올 겁니다. 초과 한류액. 초과 한류액이 얼마로 나올 거냐면 얘는 150원이 나오네요. 150억 원. 요게 마이너스 이제 150억 원. 초과 한류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퉁치는 거예요. 퉁쳐가지고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여기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꺼번에 구하죠. 그럼 퉁쳐요. 180억에서 150억 빼요. 얼마? 30억이 되는 거죠. 30억. 퉁쳐서 계산하고요. 세율은요. 20%예요. 20%.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여기 15% 때리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뭐 15% 이런 거 외우고 20% 외우고 이런 거. 그러면 6억 원.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단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확실하게 암기하면 이거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3천억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3,100억이 주어졌는데 3천억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규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3천억까지만 딱 끊어가지고 들고 오시고 투자 제외 방식이니까 15% 이런 거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고 임금 증가액하고 출연금 요거만 빼면 돼요. 우리 투자액을 빼실 필요는 없어요. 투자 제외 방식이니까 요 두 개만 빼면 초과 한류액 이게 나오고 정기로부터 이후에된 차기 한류 적립금 이제 요거는 세금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0억에서 초과 한류액 빼고 3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요 세율도 20%. 외워야 될 게 좀 많죠. 퍼센티지를 요 15% 뭐 이런 거, 뭐 20% 이런 거 잘 외워가지고 푸시면 돼요. 요 생각보다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쉬워요. 요거 여러분들이 외울 거 그냥 다 외워놓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거든요. 생각보다.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가능하면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 청산소득 금액 요걸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청산소득은 어떻게 구하죠?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을 빼면 돼요. 세무상의 자기자본이죠. 자녀재산가액은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오잖아요. 자산에서 부채 빼면은 자녀재산가액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자산은요. 여기 현금 자산 있죠? 요거 하고요. 여기 토지, 기계,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돈 받은 걸로 바꾸셔야 돼요. 요거는 장부가고 요거는 돈 받은 거, 환가한 걸로 체크. 돈 들어오는 거 다 처분할 거니까 청산하기 위해서 다 팔죠. 요거 다 합치고 뭘 빼죠? 차입금 빼면 되는 거예요. 차입금. 자산, 동그라미 친 거 다 합치고 거기서 차입금 빼면 자녀재산가액은 1억 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자기자본을 빼면 청산소득이거든요. 요걸 구하는 건데 자기자본 구하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자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출발. 보시면 자본금 6,200이죠. 잉여금은요. 이 두 개 합치셔야 돼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래서 지금 자본금이 6,200이고 재무상태표상의 잉여금은 2,600이요. 2,600. 자, 그런데 혹시라도 뭐 이게 세무상의 잉여금이니까 유보 같은 거 있으면 유보까지 가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 문제는 유보가 없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유보가 있는 문제에서는 유보 그거까지 가감해서 세무상의 자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기 자본. 그리고 여기서 어떤 걸 빼야 되냐면 세무상의 잉여금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빼야 되거든요. 지금 20기 말에 이월결손금. 요 이월결손금은 청산소득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거 챙겨가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요 문제에서 잘 갖고 가셔야 될 게 한도가 있다는 거. 한도. 바로 앞에 오는 거죠. 요 잉여금을 한도로 합니다. 잉여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요게 2,600이잖아요. 근데 2,800 다 뺄 수 있느냐? 다 못 빼요. 2,600을 한도로 뺍니다. 이렇게 가로를 묶으셔야 돼요. 요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 자기 자본이 6,200이 나오겠죠. 그럼 청산소득이 1억 원에서 6,200을 빼면 3,800으로 계산될 겁니다. 이게 답이고요. 여기서 관건은 뭐예요? 요거 한도가 있다는 거 요거 좀 갖고 하셔야 돼. 요 2월 결손금은 발생연도 제한이 없고 또 잉여금을 한도로 한다는 거. 잉여금을 한도로 해서 빼줄 수가 있다. 요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니까요. 요 문제도 좀 간단했죠. 뭐 유보도 없고 해서 간단한 그런 청산소득 문제였어요. 요까지가 이제 법인세가 끝나네요. 법인세가 끝났으니까 우리 조금만 한 10분만 딱 쉴게요. 10분만 쉬고 소득 부과는 같이 할게요. 소득 부과는 금방 끝나니까요. 10분만 쉬겠습니다.